부동산 114.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분양가 상한제, 김포 도시철도, 로또 분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란 제도가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공공택지 중심으로는 적용이 돼 왔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 때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이제 분양 승인해준 기준을 가지고 해서 분양가 규제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기준 내용들을 좀 실제 작동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개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포함했어요. 조금 그 내력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재건축 사업, 특히 이제 강남의 재건축 사업들이 허그가 분양가를 조금 원하는 금액 수준 이하로 너무 낮게 강제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집 다 짓고 분양 보증 받지 않고 분양할게요, 소위 말하는 준공후 분양으로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면 우리가 분양가를 규제하려고 하는, 어떤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다 무산되는 거 아니냐, 위기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일부에서는 이제 소급입법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뭐 이번에 해명 보도자료 참고 자료에 보면 소급입법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해명도 포함되기는 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가 나기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내용도 바꿔서 그냥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공고가 나면 적용되게끔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타겟팅을 한 거죠. 특히 이제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의 일반 분양가를 좀 묶어놓겠다, 분양가 상한제란 제도로 묶어둬서 준공후 분양으로 분양가를 좀 자유롭게 가려고 하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드러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 어떤 분양가를 제어하려는 목적 하나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면,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뭔가 투기적인 목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뭐 당장 얼마 전에 기사만 하더라도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뭐 13억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도 있었는데, 이제 당연히 묻지마 청약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금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가수요들이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를 어떤 실수요들 중심으로 청약하게끔 하는,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하나고요. 하나는 이제 거주 요건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분양 받았다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뭐 팔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기간 제한뿐만 아니라 거주해야만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실수요자들, 이 아파트에 들어와 거주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라고 하는 건 자금적인 부분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또는 뭐 아무리 프리미엄이 높게 붙을 수 있는 인기 단지라고 하더라도 생활권역이랑 너무 다른 데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실수요 중심의 청약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춤한 모양새는 보여요. 근데 그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난주, 그러니까 뭐 지금 녹화하는 시점, 이 방송하는 시점하고는 다르겠지만 8월 초 기준으로 지금 그 주가 폭락하면서 사실 경제 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생겼거든요. 우리나라 일본이랑 이러고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러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던 유동성도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겪어왔잖아요. 그게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물어보면 조금 조용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살짝 들리긴 합니다. 물론 휴가철이기도 해요. 작년에는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난리였는데 지금은 살짝 약간 좀 그런 이유 때문에 매수 심리가 가라앉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본격 8월 중순에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 끝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이 제도를 발표한 게 적정한 시점에 가을에 본격적인 이사철 등등을 맞이하기 전에 시장 개입을 통해서 좀 수요의 의지를 꺾고자 하면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은 추가 대책들도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뭐 어떻게 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끊어주면서 시장의 어떤 에너지들을 좀 감쇄시키려고 고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대책은 결국 수요층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층 중에서도 누구한테 던지는 거냐면 청약 통장을 들고 있으면서 주택 매수 시장으로 달려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청약 통장 쓸까 말까 하는 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단 말이야. 앞으로 후분양, 준공후 분양으로 도망가면서 내 손에 안 올 것 같았던 그 단지들이 내가 청약을 통해서 좀 저렴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수요층들 같은 경우는 전세 한번 더 거주하면서 좀 기다려볼까? 뭐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형태, 기존 주택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작동하겠죠. 수요층의 심리를 그런 식으로 좀 차단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지금처럼 이번에 이제 바뀌는 내용처럼 길지도 않았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거주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 붙게 되면 이건 조금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당장 프리미엄이 몇 억 붙을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당첨만 되면 장땡에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빚을 내든 뭘 하든 해서 마련해서 나중에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그렇게 되면 내가 무주택으로 오래 기다렸던 어떤 이런 기간들을 조금 보상받는 기분도 들면서 청약 한번 해볼까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거주 요건이 붙어야만 이 전매를 할 수 있다거나 기간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저 동네 가서 살 수 있나 없나 이 부분을 따져야 되고요. 분양가 또는 이제 밀어 넣어야 될 분양 대금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전세 껴서 좀 보유하고 있다가 팔지 뭐 그럼 그 나머지 차익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게 아니라 다 밀어 넣어야 되는, 내가 대출 규모에서 감당할 이런 것까지 따져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묻지마식으로 들어가는 데는 되게 제한이 될 거고,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만약에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양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LH 같은 공공에다가 팔아야 되고, 매각할 때 뭐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가액대로 뭐 이자 정도 붙여가지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층들도 예전처럼 묻지마 청약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 나는 생활 반경이 예를 들어서 성북구인데 강남에 청약했다. 그럼 강남 가서 평당 뭐 예를 들어 4,600만 원,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저기 가서 살 수 있을까? 일단 주저하고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분양가 정도 되는 데 가서 저기를 청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층을 어루는 수요층의 마음을 달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또 제한적으로 청약하는 그런 경향들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주 요건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이 투자자의 시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부가 파리부동산 대책 내놓을 때, 그러니까 2016년에 11.3 부동산 대책 나오고 그 다음에 2017년에 파리부동산 대책 나올 때 제일 먼저 건드린 게 사실 유동성을 막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막아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파리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들 또는 유주택자들의 집을 더 사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주려고 했거든요. 집 더 사실 때 대출도 제한돼요. 그리고 사신 집 나중에 파실 때 양도소득세도 중과될 거기 때문에 남는 거 없을 거예요 라고 해서 유주택자 집 더 사는 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았거든요. 9.13 대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입니다. 아, 임대사업자로 내셔서 더 사시려고 하셨어요? 그것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막은 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 또는 유주택자는 집을 투자 목적으로 더 사는데 굉장히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이 지금 남아있는 시장에서의 수요층은 누구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주택자들이 공격적으로 더 살라는 수요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실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지 못해서 또는 여전히 불안해서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경향도 없잖아 있고, 또는 지난 텀에서 거래가 되게 많았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뭐 올 상반기 거래량도 있지만 작년 1, 2, 3월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시절에 매도했던 분들은 사실은 매수한 분도 있지만 매도한 분도 있어요. 이분들 중에서 갈아타야지라고 맘먹고 돈 들고 계셨던 분들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결국 갈아타면서 거래량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고가 거래가 매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투자자들이 나오는 시장이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저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은 진짜 말 그대로 투자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별짓 다 하겠죠. 예를 들자면 뭐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명의 신탁을 해서 남의 이름으로 집을 산다든가, 또는 많이 하고 있는 얘기들이 이제 뭐 법인을 세워가지고 법인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은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다수는 아닐 거고요. 결국은 뭐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유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제발 이 폭풍에 좀 가라앉으면서 좀 관망하고 있는 경향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스탠스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집값이 더 폭등할 거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던 뭐 대외적인 경제 이슈들 이런 것들도 여전히 불안하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IMF 때 굉장히 힘드신 모습을 봤고, 저도 사실 2008년도 이후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힘들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막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라기보다는 잘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드릴 만한 입장은 못 됩니다. 근데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번에 사실 국토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참고자료 보면 좀 되게 자신만만하게 낸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에 적용해도 공급 물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을 때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거든요. 왜 줄지 않았을까? 왜 줄지 않았을까? 이게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 명 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사실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해제를 하면 다시 재추진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까지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만하자라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쓴 돈을 어떻게 분배하고 마무리할 거냐, 매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미 2주가 이만큼 진행됐는데 니들이 사업을 그만한다고 할 거야? 못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단지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앉아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두들겨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017년 11월 24일인가 아무튼 2017년에 개정되었던 주택법 시행령, 이 내용에 따르자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단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접수했기 때문에 다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에 개정안이 이제 개정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지 입장에서는, 이 단지들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걸 맞거나 아니면 안 맞고 안 하거나. 근데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사업을 멈춰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멈춰 세울 수 있는 단지가 있고 멈춰 세우지 못할 단지가 있는데,
이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여돼서 지금부터는 금융이자가 매달 엄청나게 발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엄청 내야 되고요.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엄청 내야 돼요. 이게 법이 다시 바뀔 때까지 이주한 상태에서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판단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국토부의 어떤 개정안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싸우시겠죠. 싸우시면서 어떻게 하면 분양가를 현실화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주를 하기 전 단계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고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을 고려해 볼 건데 이주를 아직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 관련해서 좀 찾아봤어요. 과연 이주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 라고 하면 관리처분기의 인가는 접수해서 인가까지 반영 단지죠. 이 단지들은 사업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 근데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몰제에 따라서 도시정비법 20조에 보면 일몰제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언제까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하여야 된다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해당되는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님이죠.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 할라 그래? 또는 어떤 이유가 있네라고 하면 해제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21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일몰제에 따라서는 해제할 수가 없어요. 일몰제의 마지막 기준은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일정 기한 안에 신청 못했으면 일몰제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접수됐다는 얘기는 그거를 피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몰제 20조에 대한 해제는 안 돼요. 그럼 21조에 따른 해제가 가능하냐, 직권 해제가 가능하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도 조례로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보면 서울시 조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4년 동안 관리처분계의 인가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하지 못하면 해제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했다는 얘기는 그 내용에서 피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주를 시작하지 않은 재개발 구역들은 직권 해제, 서울시장님,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직권 해제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피해가는 그런 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갈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럼 이주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는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례는 또 바꿀 수 있거든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뭐 사직 2구역이라든가 5긴 1구역이라든가 역사문화 우선 필요성 이유로 해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직권해제한 사례들이 없지 않거든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착공을 몇 년 이상 안 하면 직권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면 또 그 내용에 따라서 해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진행형이다. 그러나 이주를 안 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멈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곳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초기 단계의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경우의 수들이 많은데 초기 단계에서 중기 단계까지 온 재건축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하고 상관없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의도 우리 재건축 하고 싶어요. 맨날 얘기하죠. 왜 못해요? 일단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데 여기는 아직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어차피 다시 해야 될 거니까 심의 보류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밑단의 작업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뭐 여의도에 뭐 40몇 년 된 아파트도 그걸 통과하지 못해서 재건축 못 간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 재건축 압구정, 목동, 여의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의 문제, 뭐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나 용산 같은 경우도 마스터 플랜 이런 선행 계획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업이 못 가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진짜 큰 변수가 있죠.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뭐 대치쌍용 아파트 1차, 2차 같은 경우는 가다가도 초과이익 환수 금액 많이 나오면 우리 그 돈 못 내니까 일단 멈춰서거나 리모델링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부분도 고려해보자는 얘기가 이미 기존의 사업 추진되는 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업이 멈춰서는데 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사업이 이만큼 진행된 데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싸우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는 일단 두고 보자
보자라는 형태로 뭐 이미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 흐름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또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물량이 시장 안에 출하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이미 다른 이유 때문에 예견되었던 사실입니다. 재개발 쪽에서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들은 추진한 지 얼마 안 된 데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2003년 뉴타운 2차 뉴타운 지정, 2005년 3차 뉴타운, 그다음에 2004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재개발 부문의 기본계획 수립, 이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던 데들이 지금 와서 결실 맺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신규 지정은 2010년 이후에 거의 없었거든요. 앞으로 신규 지정 할 거냐? 사실 안 하고 있어요. 기존에 가고 있던 데들도 주민 해제 얘기가 나오면 직권 해제 시킨 곳도 있고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곳들도 지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 사업에서도 앞으로 초기 중기 단계의 물량이 앞으로 많이 나오기란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물량도 사실 나올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의 공급 물량을 축소시킬 거냐? 기존에 이미 많이 진행된 데들은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금 아까 그 참고 자료에 보면 13만 7천 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1개 단지. 이 물량들은 아마 꾸역꾸역 울며 겨자 먹기로 또는 싸워가면서 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 이전 단계의 정비구역들은 다른 이유로 멈춰서는 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물량들은 사실 그 다음 텀에서 굉장히 적은 공급 물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김포도시철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